하지만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나 자신이 한없이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당신아는 조그만 포드 피에스타를 타고 다녔다. 이 차는 내가 운전석 문을 벽에다 긁는 바람에 바깥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차에 탈 때 조수석 문으로 해서 다람쥐처럼 기어 들어가야 했다. 당시 95kg이나 나가던 나한테 다람쥐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비유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이런 모습을 혹시라도 나의 고객들이 볼까 항상 노심초사했다.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새 문짝을 다는데 드는 10만 원을 놓고 많이 고심했다. 이것은 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지출 비용이었다. 그러나 나의 1만 원 프로그램 기준으론 당치 않은 일이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차를 항상 담벼락이나 다른 차 옆에 바짝 붙여서 주차했다. 마치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옆좌석으로 타는 것처럼 보이려고 말이다. 그렇게 8개월을 버텼다. 하지만 이 8개월 동안 나는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비자금도 마련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우 큰 자신감을 쌓을 수 있었다. 이후로 나는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절제력이 나한테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1만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이전 나는 정말 무절제했다. 절제가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몰랐다. 당시에 나는 절제란 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고리타분한 습성 정도로 여겼다. 학교를 다니면서 얻은 착각이었다. 어쨌든 나는 열심히 절제하며 공부하는 사람보다 성적이 좋았으니까. 이제 생각해보니 나는 무절제로 인해 대학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절제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내가 어떻게 절제를 배웠고 또 절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는지 잠깐 얘기하겠다. 어느 날 나는 내 후견인과 함께 커피를 마시러 부엌에 들어갔다. 그는 커피 주전자를 들어 그냥 바닥에 붓기 시작했다. 나는 바닥에 튀는 커피를 피하며 소리쳤다. 잠깐! 잠깐! 잔도 없이 뭐 하는 겁니까? 그래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커피를 바닥에 부었다. 내가 어리둥절해서 바닥에 고인 커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제야 비로소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 셰퍼씨. 이 커피는 아무 쓸모없이 바닥에 버려진 당신의 재능입니다. 커피가 아무리 고급이어도 잔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절제력이 없으면 당신 재능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때 그가 나의 무엇을 바꾸어 주었는지 당신도 잘 알 것이다. 바로 절제에 대한 나의 신념이다. 바닥에 커피를 닦아내며 나는 처음으로 내 재능을 끌려 올려줄 지렛대를 보았다. 절제는 힘이다. 그리고 절제는 우리 안에 담긴 무한한 능력을 밖으로 끌어낸다. 절제가 없으면 어떤 재능이든 쓸모없이 허비되고 만다.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땐 어떻게 하나? 공식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거나 부도를 내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 시점을 신중하게 판단해라. 그리고 당신에게 아무도 모르는 현금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파산한다고 해도 금방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마라. 당신은 곧 재기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 될 수 있다. 채권자들이 당신한테서 더 이상 나을 게 없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적은 돈에도 만족한다. 통째로 떼이느니 30%라도 건져라라는 말은 이럴 때 아주 유용한 말이다. 나는 지금 파산 신청을 하고 부도를 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선 그것도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항상 장기적 목표에 전력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라. 10억 원을 모으겠다는 것은 하나의 목표가 되지만 부도나 파산을 피하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다. 상대방에 대한 죄의식 또한 최선의 결정을 하는데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 옛 동료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는 열심히 갚아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몰랐다. 그는 거의 매일 시간외 근무를 했고 부인은 어학, 과외, 선생에서 청소부까지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았다. 물론 집안일과 두 아이를 키우는 일도 해야 했다. 두 사람의 한 달 순수입이 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여기서 200만원이 빚 갚는 데 들어갔다. 자동차를 굴리거나 휴가를 가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단 과거에 발목이 잡힌 그들에겐 까맣게 잊고 있던 크고 작은 고지서들이 잊을만 하면 날았고 생각하지도 않은 돈을 쓸 일이 계속 생겼다. 그러다 보니 그들 부부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제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고 결국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는 일만 늘어갔다. 나는 7년 뒤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때까지도 매달 200만 원이 빚 갚는 데 들어가 여전히 쪼들리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신경쇠약으로 인한 불면증 때문에 몸은 여윌대로 여이고 우울증까지 생겼다. 그리고 그의 집엔 웃음이 끊긴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갚아서 빚이 얼마나 줄었을까? 아직도 1억 원 가까이 되었다. 월 수입 대부분이 대출 이자로 나갔던 것이다. 나머지도 끊이지 않고 나타나 이런저런 요금과 세금을 틀어막는 데 들어갔다. 만약 그가 파산 신청을 하고 3년 뒤 3천만 원을 상환금으로 내놓았으면 그 시점의 빚을 모두 청산하는 것은 물론 저축액도 3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되었을 것이다. 또한 다달이 빚을 갚는데 나간 200만 원을 매달 모았으면 7년 뒤에는 최소 1억 5천만 원을 목돈으로 손에 쥘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명예를 중시하는 이 사람은 빚은 빚대로 1억 원이나 남고 신용은 신용대로 잃고 말았다. 목표를 더 높게 세워라. 설상가상으로 빚을 진 사람들은 대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 그들은 최소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소망을 접고 꿈을 묻어버린다. 또한 적은 것에 만족하며 살라는 말을 금과 옥조로 생각한다. 그들의 교훈은 겸손함이다. 그리고 지금은 힘들어도 난 금방 부자가 된다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난 부자가 될 운을 타고나지 않았다고 쓸데없는 최면을 건다. 그러니까 잔챙이는 잔챙이들이 노는 물에서 놀아야 한다는 같은 소극적인 신념이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다. 적은 것에 만족하기 시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입에 겨우 풀칠이 나면서 창고 안의 생쥐처럼 어두운 구석에 틀에박혀 사는 최소한의 생활에 자족한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라. 당신의 빚은 당신이 부자가 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되는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사람들이 빚을 지면 목표를 낮추게 잡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감의 결여이다. 반면 많은 빚을 지고도 큰 자신감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력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자신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같은 기대치로는 결코 다시 저 푸른 초원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가 우리가 갖게 될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삶은 자신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준다. 조나단 스위프트는 언젠가 이런 반어적인 말을 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는 결코 실망하지 않으리라. 당신의 기대의 수준을 높여라. 밤이 가장 깊었을 때 빛이 가장 빛나는 법이다. 이제 꿈의 앨범을 만들 때가 되었다. 앨범은 하나 꺼내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스크랩해라. 당신이 곧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들을 말이다.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라. 어쨌거나 당신도 자신의 기대가 가능하면 빨리 실현되기를 바라지 않는가? 나는 예전에 조그만 소형차를 타고 다닐 때도 내가 곧 고급 벤츠를 타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랬고 곧 이루어지기를 기대했고 또 그렇게 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뒤 그것은 실현되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적은 것에 절대 만족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자신에게 나는 이 이상 못 번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의 기대가 당신의 몫을 결정한다. 당신이 있을 곳은 밝은 곳이다. 즐거움은 어떻게 얻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제가 남아있는 동안은 얼굴에 인상을 쓰고 다녀야 하는 줄 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문제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는 항상 곁에 있다.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만 또는 잠깐 문제를 잊었을 때만 웃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문제를 즐기는 경지에 이를 수 없다.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심각한 상황을 잘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런 성취의 기쁜 선물을 남기지 않는 문제란 없다.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런 선물을 통해 힘과 무게를 얻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다녀야 한다. 모든 고통 뒤에는 보물이 놓여 있다. 또 우리는 문제를 통해 생겨나는 기회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긴 문제에 대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우리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울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자신에게 분명하게 물어보자. 문제를 기꺼이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말이다.